만화가의 상상력, 경험하기 편. 경험이 있어야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르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소재여야지 되고요. 캐릭터의 감정이 생성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야지 됩니다. 작가님들의 실제 작업 스타일도 한 번씩 찾아 읽어보세요. 감정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캐릭터의 과거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악역을 맡게 된 캐릭터 역시 그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혹은 과거의 잘못된 사건의 주입으로 인해 왜 악역이어야 했나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에 대해 잘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면 독자들에게 감정을 이입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사실 작가들은 본인이 겪은 경험을 토대로 많은 이야기들이 꾸며집니다. 당연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서 어쩔 때는 위험한 일반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직접 경험을 통한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긴 하지만 실제로 겪어서 좋을 것 없을 일도 많고 불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간접 경험인데요. 드라마나 영화, 소설을 통해 캐릭터들의 사건과 감정을 배울 수도 있겠고요. 많은 사건, 사고의 뉴스라던가 전문 서적들이 그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들어가기 전 사전 조사와 취재, 인터뷰 등을 통한 자료 수집과 검증 절차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1965년에 이정문 선생님께서 그리신 카툰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00년대를 상상하며 그린 이모저모인데요. 이게 뭐? 라며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많으니까요. 실제로 전파 신문은 인터넷 신문으로 종이 신문을 구경하기가 힘들어진 요즘입니다. 전기 자동차 역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해서 대중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움직이는 도로는 계단형 에스컬레이터에서 더 나아가 거리가 길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도로형도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공부요. 단적인 예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이고 다급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격 의료 시스템은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부엌에서 모니터가 있는 집도 심심찮게 볼 수 있고요. 소형 TV 전화기는 우리가 24시간 들고 있는 모바일 폰이 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1965년에는 전화기도 귀했던 시절,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의 음성이 전선을 통해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문물이었고 대단한 문화 발전이었던 걸 생각하면 영상이 나오는 무선기기는 실제 상상하기 힘든 물건이었습니다. 달나라요. 2008년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탄생했고요. 달나라 여행을 농담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요즘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 나영석 PD의 유튜브 100만 구독 달성 달나라 공약 때문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힘들긴 하겠지만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현재입니다. 공약을 지키기 힘드니 구독 취소를 눌러달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네요. 이정문 선생님은 2050년에 변화된 세상도 그리셨는데요. 지금은 2020년. 그런데 이미 익숙한 기술들도 눈에 들어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무선 충전 기술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진 시스템이고요. 미세먼지로 인해 공기청정기는 이미 보급화가 되었습니다. 3D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공신체 기술 역시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저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은 2015년에 두바이에서 있었습니다. 층별로 움직이는 건물은 이미 2019년 역시나 두바이에서 공개되었고요. 뇌파 관련 이슈는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신인 나비족 전사의 몸을 통해 생각하는 대로 움직였던 아바타의 주인공들. 뇌파를 통해 거대한 로봇을 조종하고 뇌파로 개미떼를 움직이기까지. 우리가 상상만 했던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전신마비 상태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들었던 버크하트. 그러나 그는 이제 자신의 손가락을 움직여 기타 연주 게임을 즐깁니다. 6년 전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온 아담 플리츠 역시 자신의 다리로 3.5m를 보행하는 데 성공합니다. 뇌의 목소리인 뇌파. BCI는 이러한 뇌의 목소리로 컴퓨터를 움직이는 기술입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움직이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뇌파를 인식하는 장치로 전달되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바뀌죠. 그리고 컴퓨터가 두 다리를 움직입니다. 이처럼 BCI의 출발은 의료의 목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BCI의 영역은 점차 다양해졌고 각종 정보기술 기기와 결합해 이제는 우리의 일상 속으로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만으로 집안의 전자제품을 작동시키고 드론을 조정하거나 자동차 게임을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BCI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브레인-투-브레인 인터페이스,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넘어 살아있는 생물의 뇌를 연결하는 기술이 등장한 것이죠. 하버드 대학 연구진들은 BBI 기술로 살아있는 생쥐의 꼬리를 움직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BBI 기술에 박차를 간 연구진들은 더 나아가 마침내 사람과 사람의 뇌를 연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내 생각만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BBI 연구는 현재 여러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사일런트 토크 프로젝트는 멀리 있는 대상에게 생각만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장치로 현대식 독심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대로 이어진 신경의 신호를 보내기 전 그 말에 해당되는 특정한 패턴의 뇌파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 머릿속 생각을 들여다보거나 내 뇌파를 조종한다면 실제로 해커들이 뇌파 반응을 이용해 신용카드 번호나 핀 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을 입증했고 뇌파 조절로 마약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이버 마약도 등장했습니다. 뇌파를 이용한 산업은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처럼 사생활 침해나 뇌파를 역이용한 범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죠. 특히 AI 로봇은 자율적 판단을 통해 인명을 살상할 수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 영국, 미국과 중국 등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군용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이에 대해 세계 유명 석학 및 공학자 1000명이 이른바 킬러 로봇의 개발을 반대하는 공동 서한을 발표했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뇌,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연결해주는 뇌파. 우리의 미래는 뇌파로 무한히 연결된 아바타의 세상이 될까요? 그리고 그 미래는 과연 아름다울까요? 1999년생 1999년생은 1988년에 연재되었던 신일숙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2017년 6월 주인공들이 18세인 실제 배경 연도가 되어 다시 읽어보며 적었던 글입니다. 운명은 예측 불허. 그리하여 생은 의미를 갖는다. 이 얼마나 멋진 글이었는지 지금의 아이들은 알까? 신일숙 선생님 손끝을 통해 탄생한 아르미안의 네 딸들의 샤르휘나, 이미 게임으로 우리나라를 휘어잡은 리니지, 그리고 수많은 단편작들을. 그 중에서 중편에 속했던 SF작 1999년생은 독립적이며 투사적인 여성의 모습을 너무도 속 시원히 표현해 주었다. 여장부, 나도 여장부처럼 살아야지 마음을 다잡았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그 와중에 달달하고 아픈 로맨스도. 1988년에 연재되었던 1999년생은 초능력을 구사하는 1999년생 아이들이 18세가 된 2017년 이야기. 30년 전에 그려진 오늘의 이야기라는 점이 외계인이 나오고 우주선이 나오고 최첨단 장비들이 나오는 이 만화책이 그 당시에는 너무도 생소했고 과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라며 반신반의하며 읽어갔던 그 이야기들이 2017년 지금 현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드론이라는 물체로 인해 과연 미래는 멀지 않구나,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게다가 작품에서는 정신력으로 원반을 조종한다. 뇌파 조종? 이 역시 요즘 한창 개발 중인 이슈. 얼마 지나지 않아 뇌파로 조종할 수 있는 드론이 개발이 될 것 같다. 이처럼 첨단의 과학적 상상력을 제공을 해주는 만화 콘텐츠의 힘이 나는 참으로 좋다. 이미 좀 지난 뉴스지만 이러한 작품 속의 아이템들이 실제 현실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혹시 만화 영화 나라라 슈퍼보드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아니면 백투더퓨처라는 영화를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여기 보면요,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기계가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있죠. 어쩌면 이걸 현실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성공을 했답니다. 개인용 비행물체 호버보드가 지금 화면 잠깐 보실까요? 50m 상공으로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야, 저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무려 2km나 훨훨 날아가는 기록을 세웠답니다. 무려 10분을 비행을 했습니다. 자, 차세대 이동수단 호버보드입니다. 이쯤 되면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뭐 한 10여 분 날았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날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각종 장애물을 피해서 이동하기 쉬운 점이 아주 장점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아무런 장애 없이 뭐 길이 막히건 또는 다른 기상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이상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바로 국방 관계자들이 눈여겨보고 있고 군수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기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 연결해서 지금부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한국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하늘을 나는 호버보드 군수업체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데 이게 실제로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뭐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제한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은 예. 궁극적으로 군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거의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호버 보드와 좀 다른 개념이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호버 바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허. 그 아마 그 영화 뭐 스타워즈 6편을 보셨으면은 예. 거기서 이렇게 뭐 포리스트 스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굉장히 빨리 달리는 오토바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것을 좀 군용으로 좀 개발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한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드론 기술, 드론에서도 쿼드콥터라고 그래서 로터를 4개를 활용하는 이러한 장비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무인기로서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태우고도 호버링을 하는 기능이 가능하겠구나. 지금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지금 성공을 하는 저분이 만약에 뭐 총을 들고 있거나 뭐 수류탄을 들고 있거나 그러면은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 같은데 만약에 군사용으로 사용된다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될까요? 뭐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정찰용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은 이제 정찰용으로 이제 드론 같은 것들을 활용하지만은 실제 사람이 타고 이제 정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특수부대 같은 그 인원들이 거기에 탑승을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로 이제 공격을 해 들어가거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한마디로 그야말로 땅 위에서 이렇게 땅을 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땅 위에 떠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군사용 공격을 위한 혹은 정찰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미래 군의 모습이 저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최첨단 무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죠? 예. 앞으로도 계속 개발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뭐냐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것도 일종의 비행 아니겠습니까? 예. 하늘 위를 떠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비행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호버링. 그러니까 이렇게 떠서 정지해 있는 듯한 기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결국은 자세 제어라는 면에서 가장 어렵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비행기도 일반 고정익기, 항공기라고 하는 것보다 헬리콥터가 상당히 좀 불안정하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기술적인 제약은 어느 부분보다 높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엄청난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신기해 보이지만 아직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양욱 한국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 글은 장애를 가진 동생을 돌보며 성장기를 보낸 저명한 로봇공학자 한재권 박사님의 글입니다. 이렇듯 매체를 통해 로봇을 알게 되고 이를 현실화하는 꿈을 꾼 소년들이 로봇 공학자가 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로봇 박사님들은 사실 만화와 영화의 덕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화가의 상상력 속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든 현실화시키고 싶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진짜로 만들어내는 브레인들이죠. 로봇 퓨처의 저자이자 카네기 멜론 대학의 로봇공학 교수인 일라 레자 누르바흐시 박사도 1977년 영화 스타워즈를 부모님과 함께 극장에서 본 뒤 로봇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 로봇 C-3PO와 R2-D2의 모습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꿈으로 발전한 것이죠. 실제로 이 영화 속 로봇들은 비슷한 세대의 많은 로봇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후 지구촌 곳곳에서 수천 개의 연구팀이 공상과학 소설에 등장하는 로봇과
상업적 로봇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로봇 열풍을 일깨운 로봇 박사 데니스 홍 역시 7살에 스타워즈에 나오는 로봇 C-3PO와 R2-D2를 본 후 사람들을 돕는 유용한 로봇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저거 어떤 상황인가요, 선생님? 제가 스타워즈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정말 덕후인데. 그래서 저렇게 입고 뭐 코스프레도 자주 하고요. 어떤 때 강연할 때도 진짜 저렇게 입고 가요. 저렇게 이제 직접 코스튬 플레이를 하셨구나. 예. 선생님 그러면 어느 정도나 좋아하세요? 제일 첫 번째 스타워즈가 4탄이 제일 처음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때 제가 7살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푹 우주선들하고 이 광선검들하고 너무너무 막 가슴이 막 떨릴 정도로 너무 감동했는데 영화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난 커서 로봇 과학자가 될 거예요 하고 얘기한 이후로 그 꿈을 계속 쫓아서 지금 그 자리에 쉽지 있습니다. 않은데 네. 중간에 대박. 왜 꿈이 바뀌잖아요. 맞아요. 로봇 과학자가 될 거야. 하지만 그때뿐이지 진짜 로봇 과학자가 되는 어린이들은 많지 않잖아요. 네네. 사실 뭐 좋아한다고 뭐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사실 로봇 공학을 하려면 사실 수학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수학을 되게 싫어했어요. 지금도 싫어해요. 근데 네. 그냥 좋아서 하는 거는요. 취미로서의 로봇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취미를 넘어서서 진짜 그런 로봇 공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상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과목들 잘해야 돼요. 수학, 과학, 물리화학, 선형대수, 미적분학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과목들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로봇 공학자. 참 좋은 말씀인데 갑자기 스카이캐슬 분위기가. 여러분이 본 만화 속의 미래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현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나요? 과제입니다. 내가 읽었던 미래 소재의 만화들을 공유해 주세요. 1. 제목 2. 작가 3. 소재 4. 실현 가능성 이미지와 함께 과제를 공유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